교재 212페이지 가보시면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있죠. 옛날에 서면 신고하다가 이제 전자신고 제도가 2002년인가 2003년인가 4년 20년 거의 전에 제가 회사 2년 차인가 그때였으니까 2002년 이때쯤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면으로 하다 이제 전자하니까 힘드니까 요즘 전자가 다 편한데 어쨌든 세액공제 해주겠다 하고서 아직도 남아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소득세나 법인세에서는 2만 원 납세자 본인이 하면,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에서 10,000원 해줘요. 납세 대리인이 해도, 세무 대리인이 해도 공제를 해주고, 세무 대리인이 하는 경우에는 한도를 두고 있어요. 한도. 이해하시죠? 그래서 오른쪽에 한도가 있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별로 다 모으는 거지. 개업하신 분들 이게 되게 크죠. 300만 원 연에 300만 원 공제해준다.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이 이제 다 모은 거니까 아주 크니까 한도가 750만 원 이렇게 해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별거 아니고, 투자 상생 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 특례, 소위 미완료라는 거죠. 미완료. 세무에게 나오는 이제 세법 파괴는 뭐 나온 적은 없는데, 일단 요거 적용 대상 법인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이게 투자, 옛날에 맨 처음에는 뭐였냐면 배당하고 투자하고 뭐 이런 거였어요.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기업이 환류를 해야지 가계소득이 늘어난다. 3대 패키지로 이제 같이 있었던 거였는데, 지금은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고 기업이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을 증가시켜라 라는 걸로 들어있고, 일종의 징벌적 과세라고도 얘기를 해요. 법인세 각 사람들 소득이 20%를 추가로 과세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적용 대상 법인 나와 있죠. 그래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 법인이 적용 대상이고,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자기 자본이 500억을 초과하는 법인만 돼요. 자기 자본이 500억을 초과하는 법인. 이게 회계상 자기 자본이에요. 자본금이 아니라 자기 자본 500억 초과하는 법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제외한다고 돼 있죠. 제외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중소기업은, 그러니까 법률상 중소기업은 제외하고, 비영리법인도 제외하고,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나 유동화 전문회사도 제외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맨 처음에 얘네들이 제외 대상이 아니었다가 여기에 미완료에 대해서 배당을 옛날에 빼주다가 배당을 안 빼주기 시작한 거야. 그럼 얘네들은 전체 소득의 90% 이상을 배당을 해서 미완료가 적용이 안 되다가 배당을 아무리 많이 해도 환류할 게 없는 거잖아요, 얘네들은. 그래서 과세가 무조건 되다 보니까 법률을 개정해 준 거예요.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배당해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적용 대상 법인으로 넣은 거고, 그 다음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해 있다라고 해도 미완료 적용 대상이 됩니다. 과세 세액은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을 하죠. 투자를 포함하는 방식과 투자를 제외하는 방식이 있고, 투자를 포함하는 방식은 기업 소득의 70%, 근데 3천억 초과분은 제외하니까 아주 큰 대기업들은 현실적으로 제외가 되는 거죠. 거기에 투자를 포함해서 임금상 증가액, 상생협력 지출금, 거기에 3배, 상생협력은 3배를 해주는 거죠. 그 20%하고, 투자를 제외하는 방식 15%를 기업소득에서 과세하고, 투자 이제 빼고 임금 증가액이나 상생협력의 3배한 거를 빼고 전체 20% 합니다. 뭐 기업소득 이제 세무에서 하는 거고, 각사소에서 출발해서 가산과 차감 항목이 있죠. 현실적으로 환류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다시 따져보는 거고, 가산 항목은 이제 입금 불산입했지만 다시 기업에 실질적으로 현금이 들어왔다라고 보는 것들이죠. 수입 배당과 입금 불산입이나 구황득금 이자, 기부금과 관련된 거, 접대비가 아니고 기부금과 관련된 거. 투자를 이제 차감하는 방식에서는 당의 투자분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다시 가산해주고 있고, 차감 항목은 이제 법인세, 지방소득세, 우리가 법인세를 감면받으면 농특세를 내게 돼 있어요. 농특세. 그럼 얘네들은 송금불산입을 할 텐데 실제로는 돈이 나갔으니까 환류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차감하고 있고, 각종 적립금 있죠. 이것도 환류가 불가능하니까 현금 배당에 대해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이나 법령상 의무적립금을 다시 빼고, 해당 사업인데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 그래서 결손금을 빼는데 60%는 각 사업도 소득에서는 빼지만 여기서는 빼지 않는다. 왜냐면 결손 있는 상태에서는 배당 뭐 못하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배당은 아니지만 여기 반영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고, 아니 아직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번 돈이 없는데 무슨 또 임금까지 증가시키냐 이런 개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60%는 이 각사소에서 있는 별도의 규정이니까 여기서는 적용하지 않겠다.
기부금, 송금 산입 한도 초과에 실제 환류가 됐으니까 밖에 좋은 일 했으니까 다시 송금 불산입했지만 차감하겠다. 나머지 세 개는 이제 뭐 특이한 거고 사실 거의 7번에 있는 거 이제 삭제해도 될 것 같은데 법령에서 그냥 남겨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환류액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소득에서 우리 환류액을 빼는 거죠. 환류는 크게 투자, 임금 증가, 상생협력 지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투자는 이제 유형자산 투자 그리고 무형자산 투자 주식이 있죠. 그래서 유형자산 투자는 각종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는 걸 말하고요. 이때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 무형 이제 리스나 중고 투자는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투자세액공제하고 똑같아요. 통합투자세액공제하고 투자의 시기도 똑같고 중고자산 리스 포함하지 않는 것도 똑같습니다. 금융리스는 포함하고 운용리스는 포함하지 않는 거고 무형자산도 기본적으로 뭐 지적재산권 이런 것들은 포함해 주시면 영업권은 포함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용수익 기부자산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식의 경우는 원시 취득분만 포함해요. 벤처기업의 원시 취득하는 거 승계 취득 말고 원시 취득하는 것만 포함하고 있다. 투자의 시기도 언제 이제 투자가 되느냐가 중요한데 통합투자세액 공제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빼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지출 시기를 기준으로 빼주고 있다. 임금 증가가 있죠. 임금 증가는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상시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을 빼줘요. 첫 번째. 근데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이제 고용이 증가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고 증가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첫 번째 라인에 있는 것처럼 상시 근로자의 임금 증가액만 가산해 이제 차감해 줄 거고 고용이 증가했다면 가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기존 근로자는 150%, 신규 근로자는 200% 해줘요. 그러니까 원래 100%에 50% 추가해주고 또 100% 추가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 부류가 더 있는 거죠. 청년 근로자와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에 대해서 각각 또 추가로 빼주고 있다. 상생 협력 금액이 있죠. 그래서 3배를 더해준데 이 상생 협력 금액의 범위를 보면 협력 출연금뿐만 아니라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 주는데 협력 중소기업 거 투자해 주는 거 포함합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이제 승계 우리가 이제 예전에 1년 단위로 하다가 이제 법이 바뀌어서 2년 단위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 다 투자를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차기에 내가 투자하겠다. 그게 차기 환류 적립금이에요. 그래서 적립을 한 다음에 내년까지만 차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내년까지만 투자하면 되냐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차차기까지 허용하고 있는 거죠. 다음 2개 과세 사업연도에 투자하거나 임금 증가로 환류하면 봐주겠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초과 환류 2월액이라는 건 올해 기업소득보다 더 초과했어요. 그러면 요거 그 다음 미완료 소득 계산할 때 그 반영을 해주겠다는 뜻이죠. 요것도 2개 사업연도까지 2월 시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토탈 이제 한 5년을 가지고 보겠다는 거죠. 전후 2년, 뒤에 2년씩 보겠다라는 거고 그 세 번째 저희 세무회계 할 때 제가 설명드린 그 숫자거든요. 그거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내가 이제 방법을 변경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투자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미완료 소득을 계산하거나 투자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했을 텐데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죠. 투자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거기 첫 번째 라인에 있는 것처럼 3년 동안은 변경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를 포함하는 방식이면. 근데 투자를 포함하지 않는 방식이었으면 내년에 투자를 하게끔 오히려 유인하는 게 중요하니까 한 해씩 가는 게 더 좋겠다라고 해서 걔는 1년 단위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해운기업 가겠습니다. 해운기업. 이게 이제 선박회사 같은 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해운기업은 소득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해운소득이 있어요. 선박소득. 해운소득이 있고 비해운소득이 있어요. 그래서 선박회사가 뭐 터미널 같은 거 운영하는 게 있어요. 화물터미널 같은 거 운영. 그래서 비해운소득은 일반적인 각사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고 얘는 톤세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톤세로 계산. 근데 이건 선택인 거예요. 선택.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선택. 이게 전 세계적으로 해운에 대한 물류 산업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국가 기관 산업이라고 보는 거지. 이게 뭐 아주 큰 전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국적 선박사가 없으면 우리나라 물류 대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좀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지.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 뭐냐면 선박도 파이낸스거든. 파이낸스. 이게 배를 산다는 게 되게 비싸요.
그럼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서 펀드를 모아서 선박 펀드를 하거나 투자를 할 거야. 그럼 투자를 할 때 예측 가능성이 되게 중요하거든. 예측 가능성. 그럼 세금을 얼마 내느냐 이 예측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밸류에이션을 보통 하거든. 이게 배를 살 때 배를 그냥 무작정 사놓고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사기 전에 먼저 계약이 먼저 돼 있어. 장기 운항 계약이 돼 있어. 뭐 10년치 무슨 철광석을 내가 밀어준다. 무슨 철광석 화물 계약 같은 게 다 돼 있단 말이야. 그런 계약에 따라서 하는데 앞으로 얼마 정도 돈이 들어올지 물론 운임이라는 건 그때그때 바뀌겠지만 BDI 지수에 따라서 바뀌겠지만 얼마 들어올지를 예측을 한단 말이야. 그 매출액에 대비해서 세금을 딱 예측을 하는 거야. 매출액에 대비해서. 왜냐하면 유류비 같은 거에 따라서 사실 그 소득이 달라질 수는 있잖아요. 근데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캐시플로우 프로젝션을 한다고 그러거든. 미래 이제 현금으로 현재 가치 막 땡겨올 거 아니야. 그때 법인세를 복잡하게 계산 안 하고 매출의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 그게 톤세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납세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예측 가능성을 되게 제고하는 거야. 복잡하게 계산 안 하고 톤세는 매출의 몇 퍼센트 딱 내는 거니까. 그래서 그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선박소득에 대해서는 간주익 제도가 있는 거야. 간주익. 실제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니라 너의 운항 일수 그리고 선박의 규모를 계산해서 간주 이익을 계산하고 거기에 톤세라는 걸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해하시겠죠? 확정된 세액을 미리 뽑아내는 거지. 그래서 거기 의의를 보시면 실제 소득이 아닌 선박 통수나 운항 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 표준이익이라고 돼 있어요. 그 밑줄 읽어볼게요. 선박 표준이익에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법상 개념으로 보면 간주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주익. 그걸 법인세 과표로 하고 그리고 비해운 소득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적인 법인세 내듯이 해요. 그래서 서로 구분하고 여기서 결손금이 생긴다고 해서 여기서 빼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선박회사 세무조사하면 요거 없는 애들도 있거든. 거의 요걸로 하는 애들. 물론 이런 거 있을 수는 있어. 이자 수익이나 뭐 이런 것들이 요쪽이고 요쪽으로 하기 때문에 요쪽은 조사해봤자 법인세 안 나와. 그래서 요쪽 뭐를 파냐면 원천징수세액 이런 거 파는 거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 그리고 선박소득에서 해외에서 번 소득은 대부분 원천징수로 끝나거든.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못 받아야 이거다. 선박에 대해서는 이해하시겠죠? 뭐 그렇게 가고 있다. 그리고 한 번 선택하면 5년간 의무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그 뭐 유류대가 많이 비싸서 적자가 날 수 있잖아. 근데 이번엔 적자로 돈을 많이 벌 때 유류대 싸고 운임은 비쌀 때는 흑자니까 톤세 이렇게는 못 가는 거. 한 번 선택하면 5년 동안 가게 돼 있다. 그래서 취지를 보면 해운에서 세부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게 가장 큽니다. 사업 계획에 따라 선박 등을 구입 임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저도 이제 선박 요 몇 번 해봤거든요. 그리고 프로젝션 할 때도 나한테 이제 캐시플로우 할 때 이거 맞냐고 가끔 물어보는데 형들이 그래서 선박 할 때 되게 심플해요. 아주 심플해요. 계산하는 자체는 보면 문제점 있죠. 실질과세 원칙하고는 전혀 관련 없이 그냥 매출에 세금을 매출에 대해서 낸다는 거지. 그렇지? 근데 법인세를 매출에 대해서 내는 나라도 몇 나라 있어. 다 후진국이야. 근데 다 후진국. 그죠? 아 옛날에 그 나라 봤어. 나라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관광만 하는 나라에 있는데 어떤 나라에 있었는데 그 나라는 매출에 대비해서 내더라고 아예 그냥 법인세를. 그렇죠? 굉장히 심플한 구조지.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좋은 구조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흑자가 났을 때는 좋겠지만 적자가 났을 때. 자, 문제점 있죠.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서 위배되고 다른 산업 근데 이게 실제로 법인세 돌리는 것보다 훨씬 싸요. 이익이 났을 때 보면 일반적으로 훨씬 싸거든. 그럼 다른 산업들도 보호할 필요는 있지. 어떻게 보면. 세상에 다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왜 유독 선박만 그러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국가 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과세 형평 측면에서 약간의 문제는 있어요. 적용 대상 있죠. 적용 대상. 적용 대상 크게 두 가지. 사업에 대한 구분이 있어. 그래서 밑에 박스를 보면 그게 해운 기업으로서의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운 기업. 그래서 동그라미 1, 2, 3번 있죠. 그러니까 여객 운송 사업 아니면 카고를 하든지 화물 운송 사업. 주로 이제 화물 운송 사업이 우리나라의 주지 뭐. 우리나라에서 배 타고 여행 가고 뭐 이런 거 없죠. 제주도에 가는데 비행기 타고 1시간이면 가는데 배 타고 가면은 배 타고 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 배 타고 가본 적 있어요? 배 타고 가본 적 있어요? 제주도 가본 적 있어요? 배 타고 가본 적 있는 제주도 아무도 없어요? 가본 적 있어요? 왜 배를 타고 갔어요? 응? 아 고등학교 때 배 타고 견학 간 거예요?
학교에서 그렇게 가기도 하죠. 어쨌든 그 고등학교 선배 오늘 안 왔네. 같은 고등학교 거기도 그때 갔는지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배 타고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제주도 간 거예요? 어. 일본을 대마도 간 거예요? 일본을 대마도 간 거예요? 대마도? 일본을 갔는데 어딜 간지 기억은 안 나는 저 아무 생각 없는 그 배에서 술 마셨어요? 고등학교 때 안 마셨어요? 마시고도 남을 놈인데 어쨌든 간에 그 카고 운송 그런 거죠. 크루즈 더더욱 우리나라에 어울리지 않죠. 어쨌든 그런 사업을 하는 애들이어야 되고 이게 기준 소유 선박이 있어.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왜냐면은 이 후방 산업하고 전방 산업의 관계가 있을 거 아니야. 왜냐면 조선 회사도 키워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소유 선박의 기준하고 우리 용선이라는 게 있어. 용선이라는 게 빌렸다는 거야. 용선이 그냥 용선이 있고 나용선이 있어. 나용선. 그냥 둘이 차이 알아요? 몰라? 뭐라고 해야 되지? 나용선은 그냥 완전 배 통째로 빌린 거야. 근데 용선은 배를 빌린 동시에 거기 인부랑 항해사까지 다 빌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해운회사인데 거기 니들 애들도 다 보내. 다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운임 계약은 저기 물건 계약은 다 했으니까 니네 다 보내. 그래서 선장도 보내고 항해사도 보내. 나용선은 그냥 배 그냥 나체라고 하잖아. 그랑 똑같아. 그 나체 하체 저기 한자랑 똑같아. 그래서 나용선을 사는 것도 있고 용선 계약이 있는 거예요. 용선 계약. 그러면 소유 선박의 운행 일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운행 일수하고 용선 선박의 용선 선박의 운행 일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는 소유 선박이 별로 없어. 다 빌려서 하는 거야. 빌려서. 그렇죠? 그래서 5배. 이 정도는 그래도 해야 된다. 5배 이상은 운행 일수 기준으로 운행 일수. 그래서 운행 일수 기준으로 소유 선박의 운행 일수가 용선 선박의 운행 일수의 5배 이상은 돼야 된대. 소유 선박이 이제 기준 선박이라고도 해요.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기준 선박이라는 게 내 법적 소유권이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자기가 법적 소유권이 아니라 리스한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게 동그라미 1번이 자기가 법적으로 소유한 거. 근데 이제 국적 취득 기준 뭐 이런 게 복잡한 게 있어. 얘 이름으로 안 하고 다른 회사 이름을 하는데 얘 거야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배라는 게 세금이 되게 많이 붙는데 우리나라의 배로 등록 안 하고 다른 나라의 배로 등록을 많이 하거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해당 기업 명의의 국적 취득 조건부 나용선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국적 취득 조건부 나용선. 이걸 뭐라 그러더라? BBC라고 하나? BBC라고 하나? BBC 맞지, 그치? 맞아. 베이치. 그래서 베어비츠 차트인가? 베어비츠 차트. 맞아. 그래서 베어비츠 차트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런 거 있어.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용선을 다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마치 그렇다 리스하고 다 끝나고 나서 내 걸로 하는 거야. 내 걸로. 용선 계약 끝나고 나서 내가 가져오는 거. 그런 계약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2번하고 3번하고 비슷한 거야. 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시설 대업을 등록한 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연불 조건으로 취득한 거. 할부로 사는 거. 그죠? 할부로 사는 것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 내가 장기 계약을 했잖아. 그러면 그 운임 계약에 따라서 돈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거 가지고 서로 상계치는 거.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배를 사는 건 굉장히 리스크예요. 빌리면은 계약 기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빌리는 것도 예전 뭐 현대상사나 이런 것도 자기는 이제 투자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레버리지가 나오고 막 이런 거거든. 근데 빌리는 것도 장기 계약을 하면 좀 많이 싸잖아. 근데 단기 계약을 하면 좀 더 비싼 거고. 잘 될 것 같으면 장기 계약을 해놓는데 이게 만약에 국제적인 무역이 안 되면 이게 골로 가는 거고 막 그런 거예요. 고정비가 엄청난 거지 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거기 보면 해당 그 톤세 그 박스안에 이게 한번 어떻게 하냐면 톤세 제도를 채택한 첫 해에는 기준 선박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고 들어오는 거야. 그런 다음에 2번 2회 이상 요건을 위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톤세를 적용 못 받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사례가 있지. X1년에 요건을 충족해서 적용을 받는데 X2년에 요건 충족 못해도
일단은 계속 한번 해줘. 2회 이상 위반이 없으면. 근데 X 4년에 위반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빠지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과세표준 계산은 거기 그림 나와 있는 거죠. 해운소득, 비해운소득. 선박표준이익, 실제소득, 입금소금. 헌법재판소에서 그림 그려준 거야, 이건. 내가 그린 것도 아니야. 헌법재판소에서 옛날에 그 헌법재판, 거기서 그림을 친절하게 그려준 거. 보면 법인세 과세표준의 법인세율, 법인세 그렇게 계산한다. 그래서 선박표준이익은 개별 선박 순톤수 곱하기 톤당이익, 운항일수, 사용률 뭐 이렇게 있어요. 그게 간주익 계산한 방식이야.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개별 선박 순톤수라는 게 선박이 있어. 선박이 있으면은 뭐 카고 같은 경우는 이 배 사이즈를 재가지고 계산한 방식이 있어요. TU라고 하거든. TU. 이게 20피트짜리. 그래서 20피트 equivalent unit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쪽에서. 그래서 그 컨테이너서 있지. 컨테이너서 20피트 equivalent 동일한 완성품 환산량할 때 equivalent 그거 양을 딱 해가지고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그걸 가지고 선박 순톤수를 계산하고 톤당 이익을 정부에서 정해준 그 기준 이익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운항 일수는 운항 일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 가지고 계산하는 거야. 거기에다가 사용률을 곱해. 사용률. 사용률은 왜 그러냐면 공동 운항을 하는 경우가 있어. 공동 운항. 얼라이언스라고 하는데 뭐 그런 거 있지. 여러분들 비행기 타도 스카이 뭐 있고 뭐 그렇잖아. 무슨 마일리지 적립할 때도 우리 스카이 에어라인에 오신 것을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하는데 이게 있어. 예를 들어서 배가 가면은 예를 들어서 뭐 네덜란드에 간다. 유럽에 이제 창고가 네덜란드잖아. 그러면 중동의 수에즈 운하를 막 이렇게 지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배는 여기까지만 가는 거야. 여기까지만. 일부는. 그리고 얘는 요쪽으로 가고. 근데 여기까지 가는 배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머스크라는 뭐 세계적인 그 해운회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 배 중에서 컨테이너 중에서 일부는 여기다 떨구고 가는 거예요. 떨구고 걔가 나머지 채우고 가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나는 여기서 빈 채로 가면 또 노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서는 또 새로운 짐을 실어가지고 여기 가고. 그럼 걔네들 이쪽에서 이렇게 보낸 애들 있을 거 아니야. 서로 만나가지고 가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게 기가 막히게 조합하는 게 블록 쌓듯이 엄청 조합을 하는 거야. 전선이 엄청 발달돼 있어요. 대박이야. 이렇게 보면은 그 컨테이너를 이렇게 그러면 이게 짐들을 이렇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가는 걸 실어야 되냐 이거지. 그 기가 막히게 돼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게 하나 봐. 나도 잘 모르는데 나도 다 주워 들은 얘기야. 그쪽 바닥 애들한테 이게 보통 기술이 아닙니다. 이게 배 실어 날리는 야, 니네 그냥 실어 날 그냥 돈 그냥 버는 거 아니야. 근데 전산 개발비 엄청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뭐 컴퓨터 뭐 이거 뭐 하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가? 뭐 그때 이거 물동 컨테이너 이거 움직이고 하는데 돈이 엄청 들어가. 이거 그거 거기 들어가 가지고 정박한 다음에 컨테이너 바꾸고 갈아 끼는데 돈이 그렇게 들어갔네요. 아니 뭐 그렇게 들어가? 그랬더니 이렇게 막 설명을 해 주더라고. 약간 이해가 되더라고. 정확하게 이해는 못하지 나도. 근데 이거를 뭐 짐을 얘네들을 선을 어떻게 맞추고 이게 첫 번째 라인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라인이 있을 때 그것도 그 나라의 항구의 그 크레인의 그 시스템에 따라서 딱 들어갔을 때 배가 이렇게 들어가는지 뭐 이렇게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뒤로 후진해서 들어갔는지 뭐 그거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도만요. 뭐 나도 뭐 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하루가 더 정박하느냐 아니냐에 또 다르대. 하루 정박비가 엄청 비싸. 억이야 막 여러분 컨테이너 배 비싸면 뭐 억이야 하루에. 하루 주차비가 억이란 얘기야. 주차비가 뭐 이거 다 여기 강남역에 일일 주차 25,000원 이런 거하고 달라. 거기 일일 주차는 억이야. 엄청 비싸니까 얘네들 이게 전세에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얼라이언스 하면은 운항 비율이 있는 거야. 왜냐면 내 이 배 타고 가서 제 거 대신 실어주고 서로 맞교환하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게 결손금 있죠? 결손금. 나도 그래서 예전에 뭐 이제 선박회사 이제 조사하는데 요 톤사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조사님이 이렇게 나도 조사할 때 이제 회사에 설명 조사님 같이 듣는 거야. 같이 듣고 나도 그 회사 이제 세무조사할 때 톤사 하는데 다 들어. 근데 조사님도 듣고 나도 솔직히 100% 이해 못하지. 이거 어떻게 알아? 내가 이쪽 없는 것들 대충 이해하는 척하지. 막 설명해 준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분도 이제 이게 우리가 이게 좀 들었는데 이게 남자애들이 문제야. 나도 남자지만 잘 몰라도 이제 좀 수학적인 거 나오고 그러잖아. 막 거기 막 그냥 일부러 내가 그 애한테서 좀 어려운 말 많이 써라. 막 로그가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로그를 얘기하면서 로그가 왜 나온 줄 아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영어 보면서
로그라는 게 뭐 큰 숫자를 뭐 작게 내어서 뭐 우주의 신비를 알기 위해서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막 있어 보이잖아. 우리 문과에서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얘기를 막 해가지고 하고서 다 끝나고서 설명을 내가 조사님한테 해서 설명 굉장히 잘하네. 이해 잘 되게 쏙쏙 되게 했더니 조사님도 잘 이해를 한 것 같진 않은데 그때 얘기 잘하시네. 뭐 그래서 반장님도 얘기하고 옆에 있는 팀원들 이해 다 되신 거 맞죠? 뭐 물어보면 괜찮아. 그래서 막 하고서는 이제 계산된 거 보는데 우리 소식 잘 모르는데 마이너스 치고 공동 운항비를 비로 이거구나. 그래서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지. 여기는 건드리질 못해. 그래서 아예 건드리지 못해. 마치 IFRS 적용하여서 신고 조정 보는 것처럼 아예 건드리지 못해. 그냥 그렇구나. 그러고 말더라고. 오히려 결손금 보겠습니다. 결손금을 보면 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비해운 소득의 결손금과 해운 소득은 서로 통산하면 안 되지. 서로 계산 과세 표준 산정 방식이 완전히 다르니까 통산하면 안 되고 이게 또 재밌어. 과세 표준 이 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기 전에 이월 결손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사실 해운 소득하고 비해운 소득에 쪼개서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놀라운 게 뭐냐면 들어가고 나서는 여기 있었던 결손금을 이쪽에다도 못 넣어. 이쪽에다도. 이해하셨죠? 왜냐하면 이게 여기서 나온 건지 여기서 나온 건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쪽에다도 못 넣는 거야. 소득 구분에서도 못 넣게 돼 있어요. 지금 의미 이해하시겠죠? 자, 특례 배제. 이게 톤세가 어마어마한 거니까 이 각종 조세 특례 하나도 안 했죠. 세액공제 감면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해운 소득 자체에 대해서 원천 징수가 그 나라마다 좀 많이 있거든. 우리나라에서도 원천 징수 약간 있고 그것도 있어요. 지방세, 지역 자원 시설세 뭐 이런 것도 있거든. 컨테이너에 있겠으면 뭐 그런 거 있어. 그런 거 뭐 전혀 기납부세 공제 하나도 없습니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 감면. 이거 큰 그림에서 보면 지방 이전 감면하고 같은 거야. 서울에 있다가 지방에 오는 것처럼. 이제 서울이 아닌 외국 갔다가 오는 거지. 외국 갔다가. 그러면 오긴 오는데 서울로 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 와야 돼. 그래서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에 들어오는데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복귀하는 거야, 복귀. 그죠? 돌아올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돌아올 곳이 어디, 뭐, 울진, 영월, 뭐, 이런 곳에 가야지. 그래서 여기 복귀할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이다. 그래서 거기 가면 법인세 감면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최저한세는 적용하지 않고. 돌아올 수 있는 요건. 대한민국 국민 등이어야 돼, 국민 등. 그래서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 경영하던 사업장을 소유하거나. 당연한 거지. 우리 지방 이전 감면할 때도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2년 이상 또는 3년 이상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2년 이상 경영하던 사업장을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돌아와야 되는 거고. 복귀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완전 복귀하고 부분 복귀가 있는데 완전 복귀에서 있는 단어인데 부분 복귀에서 없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서. 한마디만 찾으면 돼. 한마디만. 자, 5초 더 드렸습니다. 5, 4, 3, 2, 2, 2, 2, 1. 자, 우리 뭐야? 폐쇄죠. 거기 셧다운하고 나오라는 얘기. 셧다운하고 올 때 먼저 들어온 다음에 셧다운할 수도 있고 셧다운하고 들어올 수도 있지. 보통 먼저 들어오고 셧다운하는 거는 시간을 충분히 줘요. 왜냐면 거기 정리하는데 셧다운하고 나서는 여기 할까 말까는 고민하고서 금방 결정하는 거야. 근데 여기 들어오고 나서 거기 왜냐면 거래처는 계속 있는 거잖아. 거래처가 있는데 그래서 내 문 닫고서는 바로 들어오라는 거 안 돼. 그래서 먼저 여기서 이전하면서 거기 서서히 정리하는 거지. 여기 바꾸고 나서 서서히 정리하는 거지. 한 번에 그렇게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 4년을 주는 거 4년. 선 복귀 후 폐쇄할 땐 4년. 이해하셨죠? 근데 먼저 정리를 했어. 그럼 나 이제 심플한 거 아니야, 심플한 거. 호로연한 거 아니야. 그럼 빨리빨리 해야지, 빨리빨리. 그래서 그때는 1년. 부분 복귀는 뭐냐면, 원래 얘네들은 일부만 들어오는 거야. 일부만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 거래처를 잃을 일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거기 보시는 것처럼 국내 기존 사업장이 없었던 애들이 일단 들어와야 되고, 다만 이제 뭐, 별도 요건이 있어요. 지난번에 재작년에 한번 풀어준 건데 어떤 기업 때문에 풀어준 건데 다만 해외 사업장 축소 기준에 따라서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생산량을 50% 축소한 경우로서 산자부 장관이 확인해주면 뭐 국내 사업장이 있더라도 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 지방 이전 가면 똑같아. 그래서 업종을 동일한 업종을 영위해야 돼. 동일한 업종.
과세 특례, 지방 이전 감면과 비슷해. 그래서 7년 감면해줘요. 부분 복귀든 완전 복귀든 똑같아. 그래서 5년 동안 100%, 추가 2년 50%. 사후관리 지방 이전하고 똑같아요. 3년 이내 폐업하거나 해산하면 토해낸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간접국세가 있습니다. 간접국세. 첫 번째 부가세 영세율 적용. 자,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원래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 해주는 거지. 소비지국 과세 원칙. 근데 소비지국 과세 원칙과는 관계없이 조특법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아예 영세율 완전 면세해 주는 거죠.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외울 건 아니고. 첫 번째 국가에 납품하는 거. 국가에. 그럼 국가는 국가가 담세자가 되는 거잖아요. 국가에 납품한다는 얘기는 국가가 소비하는 거잖아요. 그럼 국가는 부가세 포함해서 주는 개념이 아니야. 그냥 국가는 다 합쳐서 주는 거야. 합쳐서.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100을 예산으로 잡아놨다고. 그러면 우리는 100에 공급하는데 부가세까지 과세 대상으로 하면 우리는 100이 아니라 91만 받게 되는 거잖아. 그럼 납세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거지. 그럼 그게 떨어진단 말이야. 그럼 면세로 하게 되면 대신 원가가 올라가는 거잖아. 그래서 국가가 조달하는 물자 중에서 아주 중요한 물자다라고 하면은 아예 영세로 해주는 거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거래 상대방이 국가나 지자체다. 그러면 아예 영세를 적용하는 게 있어. 아주 국가 기관 산업과 관련된 것들이죠. 일반적으로. 방산 물자다. 방산. 중요한 사람이지. 중요한 사람. 총을 쏴야 되는데 지금. 근데 총이 필요한데. 그러면 11cm가 필요한데 10cm만 갈 수는 없으니까. 무리야? 무리수야? 어쨌든 방산 물자. 고마워. 군용 석유류. 석유. 도시철도 건설용. 사회 기반 시설. 이런 거 영세율. 거래 상대방이 사회 취약계층이다. 이것도 완전 면세해주면 이제 소비자 부담이 완전히 부담 제거되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1-2 이건 별거 아니에요. 이것도 이쪽에서 나오면 나올 건 정해져 있어. 만약 이 동네에서 나오면은 이거 다 필요 없어요. 1-2를 낸다? 이 미친 사람이야. 이 뒤에 있는 게 있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건 다 미친 거야. 농업, 입업, 어업용 기자재 있죠. 이런 건 뭐냐면 그냥 편하게 들어. 인생 상식으로 하는 거야. 시골에 가면 비닐하우스이지. 비닐하우스. 이 비닐하우스에 비닐이 있어요. 그 필름이라고 하거든. 필름. 그거 두껍고 좋잖아. 그거는 농업에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데다도 쓸 수 있단 말이야. 비닐하우스 필름 그거 투명하고 좋잖아. 그거 뭐 한강에 놀러 갔을 때 돗자리로 쓴다던가 그거 괜찮잖아. 그렇잖아. 파이프 라인이 있단 말이야. 파이프 비닐하우스 이렇게 파이프 있잖아. 파이프 같은 거 그런 거 있으면 그것도 여러 군데 다른 데 쓸 수 있단 말이야. 우유 먹을 때 빨대를 꽂는다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아까 안 웃어가지고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든 하겠다. 또 우리가 또 집착이 있어. 집착이 있기 때문에 하겠다. 어쨌든 그렇게 산업의 용도로 전환될 수가 있다면 이거 영세율을 해주고 싶어. 농민들한테 해줘. 왜냐면 농민들 어차피 매입세 공제 이런 거 못 받으니까 영세를 해주고는 싶은데 이걸 해주면 이거 막 빼돌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한 거야. 그래서 일단은 과세하고 환급 받아가라 이렇게 바뀐 거야. 과세하고 환급 받아가라. 그게 부가세 환급에 대한 특례. 이게 실제 기자재에 포함되는 게 되게 많아요. 현실에선.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영세율 적용 대상과 사후환급 대상으로 가운데 표가 있지. 인생 상식으로 하면 돼. 아예 처음부터 전용될 가능성이 없는 애들이 있어. 별로. 야 경운기를 농민들 이외에 다른 사람이 경운기를 맞아. 너 경운기를 살 거야? 경운기 그래서 여친구한테 야타 뭐 이럴 거야? 그건 아니잖아. 물론 이벤트로 한번 할 수 있어. 재민삼아. 그 진짜 가오 있는 거지. 너 오늘 이벤트 해주려고 경운기 하나 샀다. 이건 진짜 가오가 있는 거지만 그건 아니지. 트랙터, 유축기, 양계종 케이지, 양계종 케이지 닭장이잖아. 닭장을 사가지고 우리 해피를 닭장에 넣어? 그럴 수는 없잖아. 이거는 말도 안 되니까 처음부터 영세를 해줘. 근데 사후 환급 대상은 전용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야. 그래서 농업용 필름, 파이프 이런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과세하고 환급 받아가라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환급의 방법이 두 가지 있어. 얘가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 있어. 농민 중에도 아주 간혹. 그러면 직접 받아가고. 근데 대부분의 농민들은 사업자 등록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농협통에서 받아가라는 거야. 농협통에서. 참고하시면 돼. 넘기세요. 부가가치세 면세. 조특법 이제 면세 규정이지. 면세. 그래서 열거된 항목만 조특법에 열거된 항목만 면세해 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상식으로 알만한 게 급식 용역이지. 이거 면세죠. 급식 밥 먹는 거. 근데 모든 급식이 아니라 공장에 급식 들어가는 거 있죠. 면세해 줍니다. 공장. 학교 구내식당 들어가는 거 있죠. 면세해 줘. 학교 구내식당. 그리고 위탁받아서 들어가는 것도 다 면세해 줘. 그건 뭐 상식이고. 저기 밑에 영, 유아용, 기저귀, 분유 이런 거 면세해 주고 있고.
그 맨 밑에 있는 게 올해 개정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영모기지론이라고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는 것처럼 주택금융공사가 이, 이 모기지론에서 자기들이 집을 받은 거야. 근데 국민주택 규모 초과분 집도 있겠지. 이걸 매각을 하니까 계속 매각하니까 계속 반복성이 생겨서 이게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있잖아. 그 면세로 해준 거야, 면세로. 그들은 어차피 매입세도 없으니까 상관없을 거야. 금융사업자니까. 이해하셨죠? 지금 남은 거 뭐야? 별표. 국민주택 건설 용역. 국민주택 건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국민주택 건설 용역. 227페이지 하고 있어. 227페이지에 재화 용역의 공급의 가운데 파란색 있어. 국민주택 건설 용역. 일단 국민주택 건설이라고 되어 있지만 건설도 지어서 파는 것도 건설이잖아. 건설.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국민주택의 공급 끊어. 국민주택 그 자체를 파는 거야. 국민주택 파는 거. 면세고. 국민주택의 건설 용역 및 끊어. 및 설계 용역. 아니, 미안해. 국민주택 국민주택 의에다 동그라미. 그 의에 뒤에 다 딸려 있는 거야. 건설해 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되게 재밌어. 이게 국민주택을 짓잖아. 그러면 아파트 단지가 있잖아. 건설회사 전문 건설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가로등 넣는 그 우리 아파트 단지에 가로등 있을 거 아니야. 가로등 없으면은 꼼꼼해서 다닐 수가 없잖아. 담배 피러 나갈 때도 가로등이 있어야지 하는 거지. 뭐 부딪혀가지고 끝나고 막 이럴 수 있잖아. 아, 아까 안 웃어가지고 그런 거야. 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힘들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가로등 놓는데 이 가로등 똑같은 가로등인데도 어떤 단지에 가로등 놓는 거는 면세고 어떤 단지는 과세야. 국민주택 단지는 면세야. 국민주택 단지 아니면 과세야. 엘리베이터도 이게 전문 건설업이거든.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도 이것도 국민주택 단지에 들어가면 면세고 국민주택 단지 아니면 과세야 이게. 그렇죠? 그렇게 싹 다 들어가. 리모델링 건설 용역 이런 거 있지. 요즘 리모델링 몇 개 하잖아. 그래서 그것도 다 분양한단 말이야. 리모델링. 이번에 뭐 강남에 송파에 29세대 하는데 미분양 난 거 있잖아. 그 신문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강남에도 이제 드디어 미분양 나나 뭐 이런 얘기가 있어. 26억에 45평짜리인가 했단 말이야. 26억에 분양해서 리모델링 한 거야, 리모델링. 그래서 리모델링이라는 게 뼈대는 그대로 내버리고 이제 완전히 아파트 하는 거지. 이게 뼈대 완전히 재건축은 다 부시고 다 하는 거고 리모델링 뼈대는 살리고 그냥 완전히 리모델링 올리는 거야. 그냥 새 아파트처럼 보이지만 아래는 이렇게 살살 이렇게 뼈가 이렇게 녹듯이 있다. 그게 안전한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들은 안전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있어. 새 아파트라고 하는데 뭐 미분양 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런 것도 국민주택 리모델링 하면은 전부 다 뭐 한다는 거 면세한다는 거야. 지금 내가 하려는 얘기는 대법원 판례 얘기야.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야. 오피스텔 주거용 또 오피스텔.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야.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을 판매한 거야. 이게 면세냐 이거지. 면세냐. 이해하셨죠? 부가세. 근데 이게 관련된 법령을 보면 부가세 이제 조특법 규정을 보면 주택이라고 돼 있어. 주택. 다른 말이 없어. 주택이라고만 돼 있어. 주택. 근데 다른 법령에 보면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에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려면 가로치고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 같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월세세 공제 있지. 거기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한다고 돼 있어. 그렇죠? 소형 임대사업자 아까 봤었던 가면 있지. 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한다고 가로치고 돼 있어. 근데 여긴 그 말이 없다 이거야. 그 말이. 지금 이해하셨어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별 말이 없다 이거야. 별 말이.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는 국민주택 규모라도 과세하는 게 맞다 이거지. 국민주택 규모라도 주택에 대해서 가로치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말이 별도에 없으니까 그렇게 본다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지금은 법령이 좀 개정돼 있어. 지금은 주택법 몇 조에 따른 주택이라 딱 돼 있어. 당시에는 그냥 주택이니까 주택법을 차용해서 볼 수밖에 없고 주택법에서는 주택과 준주택을 나누고 있고 이해하셨죠? 그래서 공부상 주택이 아니라면 사후에 주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주택법에 따른다라고 해서 이건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도 주거용 오피스텔 과세한다. 이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미 아시겠죠?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 자, 1-4.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규정 있죠. 이 회전목마 보통 폭탄 돌리기라고 하죠. 회전목마. 이 캐러셀 프로드라고 하는데요. 이게 영어로 캐러셀 프로드라고 하거든. 캐러셀. 나 스펠링 잘 모르는데. 캐러셀 이건가? 네이버 검색 좀 해봐.
스펠링 정확히 뭐 캐rousel 맞아. 캐rousel. 프로드. R이 RV 아니야. 캐rousel. 맞아? 캐rousel. 스펠링 틀렸어? 캐rousel 맞을 건데. 캐rousel. 맞아? 나와? 맞아? 응, 캐rousel 프로드라고 그래. 되게 유명한 거야. 나중에 구글링 검색해봐. 캐rousel 프로드 하면은 막 그림들 엄청 많이 나와. 구글 이미지 검색하면 어마어마하게 나와. 전 세계 다 해먹고 있다는 얘기죠. 이 말이 있을 정도로 회전목마. 뭐냐면 회전목마 알죠? 회전목마. 회전목마 타봤어요? 나도 언제 탔는지 기억도 안 나. 타봤어요? 회전목마? 이러고 부셔버려야 돼요. 어쨌든 과자 같다. 어쨌든 회전목마가 있어. 회전목마 막 돌잖아. 돈다고 자료상을 계속 만드는 거야. 부가가치세라는 게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대부분의 국가가 쓰다 보니까 얘가 이제 매출을 해. 얘 매입세 공제를 받지. 매출을 해, 매입세 공제를. 매출을 해, 매입세 공제를. 매출을 해, 뺑뺑뺑뺑뺑 돌려. 아, 어지러워. 뺑뺑뺑뺑 돌아. 그러다가 계속 돌다가 중간에 한 명이 내리는 거죠. 중간에 한 명이 내리고 안 내고 내리는 거지. 안 내리고. 그러면 중간에 폭탄이 터지는 거야. 이해하셨죠? 매입세 공제는 누구는 받아가는데 안 내는 놈이 생기는 거지. 전단계 세액 공제법. 그러니까 폭탄을 던지는 거, 폭탄을. 이게 심플한 거야. 이게 전 세계 다 있는 거야, 다. 왜? 거학은 항상 국가 돈을 빼먹는 게 거학이지. 다른 거 없어요. 국가 돈을 빼먹어야 진정한 거학이지. 이런 애 돈 빼먹어봐야 나와봐야 얘 뭐 몇백도 안 나오죠. 삼성전자 200만 원도 없는 애 200만 원 있어? 200도 없는 애 얘 빼먹어봐야 삼성전자 사기 쳐봐야 뭐가 나오니. 어? 이런 애들 여기 앞에 애들 한 4-5명 다 털어봐야 뭐 몇천 1억도 안 나오는 너 이 돈 뺏어봐야 뭐하니. 없는 돈을 만드는 방법이 국가를 빼먹는 거지. 잘 봐. 있는 돈 이거 빼먹기 힘들어. 근데 없는 돈을 만드는 거지. 부가세는 세금 계산서 한 장을 만듭니다. 100억짜리 만들고 국가한테 환급 신청을 받는 거지. 100억을 받고 나는 가만히 도망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100억 받고 얘가 가져가고 걔는 도망가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있는 돈을 빼먹는 게 아니야. 부가세 환급이라는 건 내가 한 장 만들어. 한 장 만들고 내가 이것 가지고 나르면 되는 거야.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니야. 이게 진정한 과학인 거지. 그렇죠? 원천징수 환급 이것도 많이 하는 거야. 원천징수 주지도 않은 원천징수세액을 환급 받아가는 거지. 원천징수 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 신고하는 거지. 납부 안 돼서 원천징수 영수증 지급명세서 하나 딱 던져줬단 말이야 지금. 기납부세액이 있네. 지급명세서가 있으니까 툭 떼어가는 거야 이거. 그렇죠? 이게 세금 이거 환급 받는 거는 여러분 이 생각을 해야 돼. 없는 돈을 만들어내는 거 창의적인 사업이에요 이게. 없는 돈을 만드는 거야. 그 없는 돈이 어디서 나온 거야? 우리 모두로부터 나온 돈이죠. 국민 모두로부터 나온 돈이야. 국고에 있는 금고에 있는 돈을 그냥 쑥 빼먹은 거야.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세금 부가세 안 내는 놈들이야. 결국 이게 요 중간에 받긴 받았는데 안 내고 가는 놈들이잖아. 이 안 내고 가는 놈들이 기본적으로 두 개가 있어. B2B, B2C가 있단 말이야. B2C. B2C. 이제 B2B가 대부분이지. 매입세 공제 받아가는 놈들이 있단 말이야. 그렇죠? 이게 B2B에서는 매출세액은 안 내고 매입세 확 국가 돈을 받아간 놈이 있다고. 국가 돈을 가져간 놈이 있어. B2C에서는 누구 돈 가져간 거야? 소비자 돈을 가져간 놈이 있는 거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B2B가 큰 놈들이지. B2B. 이 과학들 어떻게 잡을 거냐. 그러면 이제 매입세 공제 받아가는 놈이 지금 있고 매출세가 안 낸 놈이잖아. 지금 가져간 놈이 매입세액이잖아. 매입세액. 그러니까 요 놈한테 돈을 줄 때 좀 조심해서 주면 되겠지. 요 놈한테. 그래서 매입자 납부 특례가 있는 거지. 매입자 납부. 그래서 매입한 놈에게 얘기를 하는 거지. 야야야야. 너 돈 가져가기 위해선 일단 네가 내. 매출한 놈한테 돈 주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매출한 놈이 안 내고 가는 거잖아. 네가 환급받아서 네가 내. 마치 사업의 포괄량수대에서 대리 납부할 때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게 전용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가져가는 거야. 금이나 구리 같은 전용 가능성이 높은 제품. 그렇죠? 전용 가능성이 높은 제품. 모든 제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쉽게 팔아먹을 수 있는 제품. 구리나 금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이거 돈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냥 한 장만 쓰면 되는 거. 전용 계좌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금이나 스크랩 같은 걸 공급을 하면 전용 계좌를 만들고 그 계좌로만 국세청이 딱 보게끔 파이프라인을 하라는 거. 파이프라인 그대로 가고
그러면 공급받는 자는 110을 줘야 되는데 공급하는 놈한테는 100만 주고 국세청에 10을 넣어달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럼 국세청 그거 확인되면 그 10을 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심플한 거야. 그리고 만약에 그거 안 하면 제재가 뭐냐? 어마어마한 제재 있죠. 매입세액을 공제 안 해주겠다는. 전용계좌 통해서 돈 안 넣으면 매입세액을 공제 안 해주겠다는 얘기.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두 번째. 이건 좀 심해. 아니, 매입세 공제 안 하면 가산세는 걷지 말아야지. 그것까지 했으면. 가산세까지 걷겠다는 건 따따블로 걷겠다는 거죠. 나는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솔직히. 아니, 매입세 공제 안 해주는데 무슨 가산세까지. 잘못을 했으면 한 대만 때려야지. 왜 두 대를 때리고 그래.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공수치 있지. 가공수치. 가공수치도 실무에서는 가산세 안 때려. 수치에 대해서는. 매입세 불공제했으니까 가공수치 안 때리거든. 실무에서는 실제로는. 근데 이것도 근데 이거는 내가 얘들 걸린 애들 본 적이 없어가지고 진짜 가산세를 때리는지 모르겠어. 이거 하는 애들을 본 적이 없어. 내가 이거 직접 하는 이런 사업자를 만나보면은 내가 진짜 조사 받고 하면 알겠는데 내가 조사하면 못 될 것 같아. 이거 매입세 불공제했기 때문에 때리기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 법원 가면 이거 못하게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법이 이래도 가공수치 안 때려. 여러분 실제 거의 안 때려. 왜냐면 가산세 때리기 부담스러워. 매입세 국가 손해본 게 뭐가 있어. 매입세 불공제했는데 한쪽에서 가공만 잡으면 되는 거지. 가공수치 매입세 공제해줬을 때 그때 해주니까 가공했을 때 문제 삼는 거지. 그래야지. 어쨌든 간에 그래요. 다음 페이지. 고통받죠. 고통받아. 왜? 매출하는 애들은 고통을 많이 받잖아. 지금 다 돈이 110이 와서 이걸 운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몇 달 버틴다가 거기다 던졌어야 되는데 국가한테 줬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자금 운용이 안 됐잖아.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공급하는 자가 전용계좌를 통해서 대금 결제하거나 받은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거죠. 이해하셨죠? 세액 공제 받는데 그 산식을 외울 필요 없고 공급하는 자가 세액 공제 받는데 자금 운용을 못했으니까 얘는 억울한 거지. 공급받는 자는 억울할 거 없죠? 공급받는 자는. 환급 보류. 환급 보류는 이렇게 해도 이상한 놈들이 있다, 얘가. 이상한 놈들이. 왜냐면 이게 금이나 그리스크랩은 재고로 많이 쟁여놓는 게 아니야. 그때그때 사서 이제 바로 넘기는 건데 재고를 많이 쟁였다는 건 매입이 많고 환급을 많이 받아가고 있다는 건 뭔가 지금 거래가 의심스럽다는 거야. 그래서 뭐 이런 제도까지 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의 매입이 매출의 70%보다 올해 많아? 일단 나 조사하고 환급해 주겠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매입이 매출의 70% 이상이 되는 거지. 결국 이 표는 매출이 금 관련 매입액의 70% 이하인 경우 환급 보류하겠다. 환급 보류하겠다. 뭐 이 규정이 없어도 환급 보류는 쉽게 하는 거지. 뭐 환급 안 해주면 환급 보류가 뭐 별거야. 뭐 조사님이 안 해주면 환급 보류지. 나가 아니야. 그냥 환급 안 해주고 그냥 환급 보류가 여러분 나중에 신문에서 환급세액 많으면 조사님 보고서는 나 환급 못 해줘. 이러면 환급 보류지 뭐. 부가세 다른 거 아니야, 여러분. 이유는 이상해. 내 표현이 조금 그래서 그런데 이상해. 그럼 뭐가 이상해? 이거 가공 같아. 거래했는데요? 가져와 일단 그러면 금융증빙 가져와. 계약서 가져와. 다 가져왔어.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줬어? 줄만해서요. 난 이거 이해를 못했어. 이해를 시켜봐. 이런다니까요. 이해를 시켜달래. 그럼 내가 가서 이해를 막 시켜야 돼. 우리가 이해를. 왜 이걸 왜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특히 권리 같은 거 할 때 권리 같은 거를 막 주고받을 때 세상이 지금 바뀌었단 말이야. 권리에 대해선. 권리라는 게 수십억 수백억. 그럼 조사님만 이런 얘가 이만큼 받을 만한 애야? 그럼 사업자로 화가 나. 이게 이 사람이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왜 이렇게 따지세요. 이렇게 얘기까지 나와요. 옛날에 얘 종합소득세 1억을 낸 적이 없는 애인데 어떻게 이번에 50억을 받아가니? 막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럼 납세자 화가 나서 이게 50억이 아니라 100억을 줘야 되는 거 나는 싸게 산 건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쪽에서는 난 이해 못해. 난 이거 50억 이상이. 안 줘. 가공이야, 아마. 이게 왜 가공이에요? 돈 줬잖아요. 이건 물건 산 게 아니라 돈 빌려줬네. 돈 준 건데 왜 빌려준 거예요? 소득세도 냈는데 몰라, 가공이야. 입증해. 싫으면 불복해. 막 이러면 진짜 미쳐버리는 거야. 돈을 난 받아서 이거 자금 운용을 해서 부가세 환급 받아서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특히 미쳐버린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환급 보류. 법에서도 환급 보류를 인정해 줬으면 이건 뭐 해주지 말란 얘기지 뭐 한마디로. 이게 여러분은 이게 느낌이 안 와. 이게 일을 안 해봐서 느낌이 안 오는데 법에 없어도 환급을 보류하는데 지금 법에 있으면 환급 해주지 말란 얘기야. 이건 내가 보기에는
법이 환급 보류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게 우리 조사관님에는 보류해야 한다로 물을 내지. 똑같은 말이라 내가 보기에는 어쨌든 내 이쪽 일을 안 해봐서 솔직히 100% 모르겠어. 어떻게 했는지 금하고 이런 애들 이런 분들은 내가 기회가 없었어. 근데 만나는 보고 싶은데 약간 무섭다고 그러더라고. 약간 조폭도 맞고 해가지고 약간 무섭다고 그런 얘기해서 그쪽에 분들이 좀 이렇게 무서울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요. 어쨌든 나 또 겁이 많아가지고 또 이렇게 맞는 거 되게 싫어하고 그런단 말이야. 어쨌든 과온합금 이거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법을 개정한 건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어. 가공 이렇게 했는데도 가공이 걸린 거야. 가공이. 그럼 가공이 있으면 원래 부가세 이제 환급세액이라는 건 공급하는 자에게 돌려주는 게 원칙이겠지. 근데 실제 돈은 누가 냈어요? 매입자가 냈잖아. 근데 공급하는 자가 이거 가공이라고 해서 나한테 돌려달라고 소송을 한 거야. 근데 세무서 입장에서는 나는 부당이득 반환인데 이 개념이 얘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공급 매입자에게 왜 너한테 돌려다냐 이런 이제 쟁점이 있었던 거지. 법원 가서도 이게 조세 법률 관계이기 때문에 매입자에게 돌려주라고 했고 법에서 다시 확인적 규정으로 공급 받은 자에게 환급해준다라고 과온합금이 있으면 이해하셨죠? 가공이라면 원래 공급한 자에게 돌려주는 게 맞지만 그건 부가세법 법리고 부당이득의 반환의 법리가 환급금에 있어야지. 그래서 다시 확인해준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1-5 신용카드 결제 금액에 대한 대리납. 이건 뭐냐 B2C야 B2C. 아까는 이제 매출세액 낸 놈이 안 내고 매입세액 받는 놈들은 받아가니까 이게 국고가 손실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손님이 낸 돈이 있어. 손님이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야, 네 그랬는데 얘네들이 무조건 체납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지. 그런 업종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좀 제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왜 이 사람들은 꼭 그럴 거라고 생각하냐 이거지. 이런. 꼭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이거야. 늘 체납하고 그러냐 이거지. 무조건. 이런 업종을 우리가 보면은 거기 다음 페이지 232페이지 이런 업종이라 본단 말이야. 일반 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 그렇잖아요? 우리 헌팅포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 또. 어쨌든 간에. 얘네들은 왜 무조건 부가세를 안 내고 도망갈 거라고 생각하냐고. 이 자체가 진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죠. 개별 소비세도 맨날 그러고 담보도 미리 내놓으라고 그러지. 이 사업을 뭐 사회적으로 너무 안 좋은 직업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물론 안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엄연히 있는 직업이잖아요. 사업자 등록도 내주게 했고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허가도 다 내주고 개별 소비세도 내라고 얘기해놓고서는 지금에 와서는 또 다른 얘기하고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체납을 많이 하냐? 겁나 많이 하죠. 엄청 많이 해. 엄청 많이 하니까 이거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업종별 부가율을 대충 보니까 한 110분의 4 요 정도 돼가지고 40%쯤 된다 해가지고 겁나 신기한 제도를 만들었지. 이게 카드 긁는 것만 가지고 하는 거야. 카드를 긁으니까 거의 그림 보시는 것처럼 소비자가 카드 결제해. 카드. B2C로. 그럼 이게 실제는 이게 이쪽에 카드를 결제면 명의 대여를 세워요. 명의 대여를 세워가지고 뺑뺑이를 몇 번 돌려 얘네들이. 내가 요건 조사를 몇 번 해봐가지고 알아. 뺑뺑이 돌리면 누가 주인인지 찾을 수가 없어. 절대 못 찾죠. 절대. 진짜 주인은 절대 못 찾아. 뺑뺑이 한 2번만 태우고선 걔들 수수료 탁탁탁 하면은 못 찾아. 그러니까 부가세는커녕 이 소득세도 아무것도 안 나와. 그냥 남는 애는 교도소 가래 한두 명만 남아있어. 그냥 걔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어.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 부가세라도 걷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카드 결제하면 사업자가 가맹점 딱 해놓고 그 가맹점 애들이 유흥주점 같은 애 대금을 청구하면 카드사는 대금 입금을 해준다고요. 이해하셨죠? 그 입금을 하면서 카드사가 110분의 4를 떼고 구세치에 바로 입금을 하는 거죠. 그럼 이해하셨죠? 현실 세계에서 그러면 나 이게 이렇게 하냐 물어봤어. 그쪽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에이 이거 무슨 니네 이것 때문에 좀 힘들지 않냐 했대. 에이 뭐 그렇게 힘들어요. 자금이 묶이는데 그때 가맹점을 유흥주점을 안 하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가맹점 코드를 딴 데로 하죠. 그 조세본 처벌이 그거 어마어마한. 에이 어차피 내가 가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어쩌겠어. 그래서 보면은 해당 공급 대가를 특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때 이런 특례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 공급 대가 110분의 4를 부가세로 징수하게 돼 있는 거죠. B2C 거래에 적용하는 거고. 취지 밑에 보면 동그라미 1번 체납률이 높은 특정 업종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B2C 거래에 대해서. 그래서 기업 간 거래 B2B는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가 있듯이 B2C 거래에는 지금 요런 방식으로 부가세 탈루하는 걸 방지하고 있죠. 232페이지에 대리납부 의무자는 신용카드 회사가 되는 거예요. 신용카드사. 적용 효과. 일단은 이게 대리납부하고 똑같아요. 공급한 얘네들은 미리 냈잖아요. 그러니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겠지. 그리고 이들이 되게 열받는 게 아니 내 돈 가지고 너희들 뭐 장난한 것도 아니고 내 자금이 왜 묶여있냐.
세액공제 해줄게, 세액공제. 엄청 반발했어요. 이쪽 협회에서도. 음식점 연합회의 한 지부들하고 보니까 엄청 반발해. 우리 이거 무슨 잘못했다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냐. 우리 자금 묶이는 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게 좀 크게 해줬어. 부가세 1%를 세액공제 해준 거야. 대리 납부한 세액의 1%. 이해하시겠죠? 대리 납부한 세액. 이렇게 해주겠다. 더 해줬어야지 사실은. 대리 납부한 세액이 공급가액이면 몰라도 어쨌든 대리 납부한 세액이 1%니까. 기타 부가세 특례, 일반 택시 뭐 이런 거 있어요. 외국인 관광객 특례가 있어요. 외국인 관광객 특례는 이게 보건복지부랑 이제 뭐 해서 좀 맞는 건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관광 호텔에 이제 무궁화 스타 호텔 거기에 묵으면 환급 받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공항 같은 데 가면, 인천공항 같은 데 가면 숙박권 뭐 이거 가지고서는 환급 받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성형수술 받는다고. 성형수술 요즘에 이제 많이 안 오죠. 예전에 많이 오시다가. 그래서 강남에 이제 중국인 분들, 동남아 분들, 동남아 분들 좀 다시 오시잖아요. 이제 코로나 전에 많이 왔단 말이에요. 그 강남에 그 호텔 있잖아요. 거기는 아예 병원 안에 성형외과가 있어. 병원 안에. 그 또 한 군데 있는데 이름 까먹었어. 병원 안에 성형외과가 있어. 병원 안에. 아니 미안해. 호텔 안에. 호텔 안에. 병원 안에. 나는 그 호텔이 다 병원으로 생각한 거지. 미안해. 네. 호텔 안에 성형외과가 있어. 성형외과. 그래서 수술을 하시고 그날 이제 방에 올라가는 거야. 방에 올라가서 아침에 조식 먹고 막 조식 먹으면 그 사람들 다 부어 있는 사람들밖에 없다고 그러더만. 그래서 밥 먹고 가시는 거야. 그냥 2박 3일 하고. 그럼 성형외과 그 부가세 붙잖아요. 그 환급 받아갈 수 있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재활용 폐점 세무에게 배우는 거예요. 넘기세요. 다 끝났어요. 이제 중복 지원 배제, 중복. 그래서 여러 가지 세액공제나 세액 감면을 동시에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 잘 봐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127조 이거를 실무할 때 잘 봐야 돼. 실무할 때. 이게 어떤 게 더 세냐 이런 걸 보셔야 되고, 농특세를 내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 비교해서 2월 되느냐 안 되느냐. 첫 번째는 이제 중복 지원 배제인데, 첫 번째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조금 받은 거 있잖아요. 그 보조금 받은 건 투자세액 공제 같은 거 못 받아요. 보조금 받은 걸로는. 그 투자세 공제 중복 적용 배제는 뭐냐면, 하나의 투자에 대해서 두 개의 투자세 공제는 못 받는 거야. 이해하셨죠? 지금 통합돼서 큰 의미는 없지. 옛날에는 무슨 임시투자세액 공제인 동시에 에너지 환경시설 절약 뭐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별거 아니고. 오른쪽에 요게 무섭지. 세액 감면과 투자세액 공제 중복 적용 배제야. 그러니까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받으면서 통합투자세액 공제 동시에 못 받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둘 중에 하나만 받는다. 이해하셨죠? 둘 중에 하나만 받는다. 이게 굉장히 큰 거지. 그래도 고용은 지금 중복이 되니까 고용이 큰 거야. 고용이. 동일한 과세연대 법에 의한 세액 감면 중복. 그러니까 감면이 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도 있고 지방이전 감면도 있으면 하나만 받는 거지, 하나만. 그리고 동일한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중복 적용 배제. 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예를 들어서 뭐 수용이 됐다 그러면 그걸 채권 보상 뭐 수용이 됐는데 대체용지를 샀다. 대토를 받았다. 그럼 대토를 받은 거랑 그 동시에는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최저세. 세부담의 형평이랑 이제 깎아주는데, 깎아주는 거 좋은데 적당히 해라는 거지. 쟤는 가랑비 어쩐지 모르는데 너 요거 깎아줄게, 요것도 깎아줄게, 요것도 깎아줄게. 그러니까 한 푼도 안 내. 나는 하나도 내는, 나 다 내는데 너무하네. 이뻐하는 거 내가 인정한다 이거지. 너무 이뻐한다 이거지. 이뻐하는 거 인정해. 근데 너무 이뻐한다 이거지. 세부담의 형평이 나거지. 최소한 미니멈 텍스는 내는 거죠. 그래서 거기 세부담의 형평을 위해서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라. 최저한세입니다.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라. 여기 핵심 키워드예요.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라. 왜? 다 그렇게 깎아주다 보면 국가는 개털이 되죠. 개털. 그게 그때 국가 개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국민 개납. 요 유명한 말인데 국민 개납. 재정 확보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라. 근데 소득세 분야 이게 좀 잘 안 되지. 그래서 면세점인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예 세금을 아예 안 내는 면세점인 분들이 많아 실제. 자, 그래서 각종 감면을 받는 경우라도 감면전 과세표준, 법인의 최저한세 냈겠죠. 감면전 과세표준에 세를 곱하고, 개인의 최저한세는 어떻게 해요? 감면전 산출세액의 일정 비를 곱하는 거죠. 그렇죠? 뭐 그건 알고, 다음 페이지에 가면 감면 배제 순서가 있죠. 배제 순서. 배제 항목을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 배제 순서가 있지. 배제 순서. 세무 얘기할 때 하는 거죠. 그래서 입금불산입이나 이런 거 화폐 시간 가치만 얻는 거니까 이걸 제일 먼저 배제하고, 소득공제 비과세 세액 감면
그 다음에 고 소멸시키고 세액공제가 가장 프레셔스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가면 되는 거죠. 2월 세액공제. 우리 조특법에서 일률적으로 1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다 10년 동안 2월 공제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투자 세액공제 같은 걸 이렇게 2월 해줘야지 실질적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특법은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중요하니까 다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제가 주로 강조한 부분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고. 별표 치고 많이 했으니까 앞쪽이 더 많이 나오겠는데 요즘에 뒤도 많이 나오니까 잘 하시고 말로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챕터라도 한두 줄 정도는 쓸 수 있게끔 두세 줄 정도는 쓸 수 있게끔 그리고 항상 제목을 봐야 돼 제목 그리고 여러분들 다른 제목도 마찬가지야 그 지하철 타고 다니거나 뭐 이럴 때 제목을 좀 보는 그러니까 조문 제목으로 물음을 많이 내 조문 제목을 보고 이 제목에 뭐가 달려있네 이런 걸 많이 보시는 게 중요해요. 조문 제목이 물음이야 항상 그런 생각 많이 하세요. 자 수고하셨고 박수 3번 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